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학 에세이의 그 한 장르로 한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렇게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역사 속에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문화의 그 결실들, 그런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 그다음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의 역량 그리고 미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결론적인 형태가 있고 회통적인 부분이 있고 굉장히 새롭게 물지종시로 끝을 맺고 또 시작을 해내는 그런 창조적인 힘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뭐 에밀레 종이라든지 고려 불화라든지 우리가 봐왔던 불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문화의 어떤 역사의 그 현상들이 현대에 나타나서 어떻게 지금 현대 그 사회에서 한류를 형성하는 근원이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전통이 이어져서 고금과 동서를 회통하는 그런 시대에 한국 문화가 세계에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처음에 와서 방영됐을 때 세계 1위를 하고 많은 그 상을 받고 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를 이제 그 불교신문에 한국학 에세이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3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3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2부까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쓴 이 글을 썼을 때는 막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막 그냥 그 상을 독식을 하고 있을 그 무렵에 굉장히 핫하던 시절에 1부가 굉장히 각광받던 시절에 제가 신문에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쓴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내용들, 우리 한국인이 지금 많은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국학적인 측면, 한국 문화 한류학의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법의 세계는 고매한 어떤 진여문과 아주 그 최고의 진리만 설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부처님은 세간의 열애시포 가운데 세간의 일을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열애시포 중에 이름이 있듯이 우리는 이 세간에 벌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불법의 현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세속을 어떻게 성역화해서 이곳을 어떻게 정토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자 스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 시도로서 한번 이렇게 글을 써본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과 한국 속의 세계다 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이제는 인류 전체가 깐부가 될 시간이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일부의 그때의 그 포스터였죠. 자, 이 제목을 믿고 보는 한국 드라마라고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 중에서 압도적인 흥행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최초로 에미상 6관왕에 올라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었죠. 배우 이정재는 나무주연상 수상 인터뷰에서 우리가 생각한 이야기가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면 세계 어느 곳의 관객들도 똑같이 이해해주고 즐거워해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때 재밌으면 전 세계인들이 다 재미있게 보고 세계적인 흥행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을 수상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화 수준이 이제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으며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라 한국 속의 세계로 시대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세계의 어떤 주류의 세계에서 일부 혹은 주변국으로 생각하던 그런 의식이 있었으나 이젠 본격적으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뭐 드라마에서는 신기원을 세운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있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의 모든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줄을 이어서 그렇게 흥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제가 글로써 다뤄서 한번 그 신문에 실었던 연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인데요. 그 에미상 6관왕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기원이었고 전 세계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이 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마당에서 했던 그런 놀이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참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뭐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한국인의 작품은 세계인의 공동 구매 대상이다. 이렇게 됐어요. 언어의 장애를 극복한 데는 한국의 콘텐츠라면 무조건 보아도 좋다는 모종의 불문율이 작동하고 있다는 현지의 평가도 있었다. 한국 거는 일단 뭐든지 믿고 본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드라마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계인의 공감을 사는 주제를 다뤘다는 점이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 한국인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세계인의 공동 구매 대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이제 이 포스터인데요. 456억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뭘까? 456억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이 원방각이 나오죠.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원이고, 그죠? 이게 그 사방, 천원 지방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분 경주 석굴암에 가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모셔져 놓고 이렇게 원과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땅이 네모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구가 네모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양인이 이걸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하늘의 원이라고 하는 건 무형이라는 뜻이에요. 형이 없다는 거, 형이 사라졌다는 거고 원방각에 했을 때 방은 유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은 이 형태가 따로 없는 세계, 형이상의 세계고 형이상자 위지도의 세계고 이 방의 세계라고 하는 건 형이 하자 위지 기의 세계예요. 그래서 원과 이 방이라고 하는 형태 그 속에 이제 이어주는 게 이제 그 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거는 천부경 사상에 우리나라의 고유에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천부경은 주역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우리가 단군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단제라고 그래야 되죠. 그 단제 천부경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제는 뭐 여여 병립이라 그랬으니까 연임금하고 같은 시대라고 봤으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왕 8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는 거니까 사실 천부경이 그 주역의 세계보다 먼저다. 타너 스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주로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한국의 고대사나 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그 윗부분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없애놓았고 역사 자료를 없앤 상태에서 실증사학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이건 이제 식민사관의 결과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이렇게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더 성장해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때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대사부터 이 삼국유사 이전에 어떤 세계에 다루었던 그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다루려고 지금 일부러 이거는 잘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 천부경과 관련된 이 원방각에 대한 내용, 이거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하늘이잖아요. 원이 하늘이고 네모난 게 땅이어야 되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여기에 관리들 그 마스크에 이게 쓰여 있는데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제일 높은, 말하자면 직책으로 보면 제일 높아야 될 이 원을 둘러싼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제 제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지가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뭔가 뒤집어져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여기 하늘에 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쭉 해서 여기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이게 오징어 게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의 세계, 그러면 도의 세계, 공의 세계, 그다음에 있음의 세계, 세계 세계가 뒤집어져서 가치가 전도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게 게임이기는 하지만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전통과 우리의 게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속에 담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세계는 동양, 역학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동양 천문학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는 학문, 사상, 철학, 그다음에 강단에서의 그런 그 학문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드라마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에 더 큰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선문염송 강의할 때 이 원방각 가지고 오징어 게임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좀 더 찾아보시면 이 원방각에 대한 얘기는 거기에서 자세히 또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내용들을 456억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이거는 여기에 달고나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그 해화 쪽에 낙산 아래에서 동국대학교를 출퇴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학로 앞에 거기에 이 달고나로 그때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을 때 이렇게 놓고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갔던 이 뽑기 하는 말이죠.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사진에 넣어가지고 그때 신문 원고로 썼던 것인데요.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놀이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세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오징어 게임의 내면을 조금 더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하니까 옛날에 철학도 했고 문학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뽑아서 보자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오징어 게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회다. 드라마 장면 가운데 프론트맨 역을 맡은 이병헌이 한 권의 책을 읽다가 고시원을 떠나버리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안에 책이 한 권 등장해요. 그 책이 자크 락강의 욕망이론이에요. 욕망이론이라는 책이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일부에 말이죠. 그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작가와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는 이 감독이 이 욕망이론의 내용을 뭔가 담고 싶었구나. 자크 락강의 욕망이론이라는 내용을 좀 담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출가하기 전에 서양 심리학의 과정을 쭉 한번 다 나름대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부터 프로이드 심리학부터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컬렉티브 언컨셔스니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크 락강의 욕망 이론까지 어떻게 서양의 심리학이 이렇게 변모해 왔느냐를 저를 한번 쭉 공부를 했는데 이 락강의 욕망 이론 책을 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세계관, 어떤 생각을 담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 분석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책의 주제는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자크 락강의 욕망 이론의 이 책의 주제예요. 인간의 그 욕망의 세계는 결국 다 충족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유인즉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한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도라고 하는 게 행복이나 만족도라고 하는 게 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만족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저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별로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타자의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는 겁니다. 내 욕망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서 비싸다 그러면 나도 강남에 살아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누가 차를 바꿔가지고 좋은 차를 탄다 그러면 그걸 나도 차를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결핍한 거예요. 여러분 부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행복도가 제일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게 산다는 걸 알고 많이 갔는데 점점 부탄의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와, 우리 가난한 나라였구나. 우리 이렇게 가진 게 없었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사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의 이 지구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에 있는 몇백 년 전의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우리 당군 이래로 가장 잘 살고 1년 국가 예산이 가장 많은 시대를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행복도가 가장 높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욕망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이에요. 안분지족이 안 돼요. 안분지족. 요 정도만 되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솔천이 지족천이거든요. 자기 분수를 알고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욕망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줄 모르고 거기에 이 돈이 이렇게 막 쌓이는 걸 보고 서로 그냥 같이 욕망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뭐 그 정도 해도 충분하겠다로 그칠 수 있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할 줄 아는 거는 그칠 지자잖아요. 이게 참 재미난 말입니다. 이게 그칠 지자인데 대학에도 지어지선이라 그래가지고 그칠 지자인데 이게 끊임없이 이게 이 용어가 사마따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자로 쓰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뭔가 스탑하는 거예요. 방아차게해서 무심으로 그냥 딱 끊고 직하에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이게 안분지족이요. 이게 스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 사마따.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울렁거리면 멈출 줄 모르면 이거는 거의 불행의 지름길이다 이런 거예요. 락강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 속에서 태어나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게 되지만 결국 언어라는 것도 타자의 언어이며 우리를 지배하는 무의식도 결국은 타자의 담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락강은요. 언어도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해놨어요. 뭐냐면 우린 언어를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언어를 배울 때 이미 그 사람의 사유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의 성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늘 쓰고 있는 그들의 사유와 생각과 욕망, 그다음에 그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타자의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고 타자가 좋다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너는 판사가 되어라. 너는 의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걸 배우고 익히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나는 정말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부모님의 종교가 그냥 내 종교가 되는 경우.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내가 더 맞는, 나는 불교가 맞는지, 나는 캐톨릭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덥석 무조건 그냥 종교에 어떤 몰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자유가 없잖아요. 이게 타자의 욕망입니다. 타자의 욕망.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 저는 이 45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거를 드라마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 글을 쓰면서 분석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에는 456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456억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은 하지만 애초에 456억이라는 돈은 자신이 욕망했던 바가 아니었다. 그저 던져진 목표일 뿐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 역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황동혁 감독은 잠깐 비춰준 책의 제목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정재의 등번호는 참가자의 마지막 번호인 456번이었다. 게임의 최종 상금도 456억이며 그가 경마장에서 어렵게 딴 돈도 456만 원이었다. 일부에 나옵니다. 목숨을 담보로 받게 되는 456억은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을까?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이 시작될 때 게임 참가자들은 번호를 선택하게 되는데 먼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앞과 뒤가 아닌 중간의 번호들부터 선택했다. 앞과 뒤는 불안함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운데를 선택했던 것이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에서 앞에 1, 2, 3과 뒤에 7, 8, 9가 아닌 가운데의 숫자가 바로 4, 5, 6이다. 총 상급 456억을 획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온 456명의 참가자는 자신들이 모두 중간은 가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지만 현실에서는 꼴찌인 낙오자들이다. 맨 마지막에 참가한 이정재의 번호가 456번인 것은 타자의 욕망을 끊임없이 욕망해봤자 결국 그것은 타인의 욕망일 뿐 자신의 정체성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정재가 맨 마지막에 이 참가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참가했으니까 456명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번호가 맨 마지막에 참가했지만 이게 가운데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늘 중산층은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이 아니라 진짜 안분지적이면 좋은데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기 좋다는 거예요. 중산층이라고 해도. 그 앞을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니까 1, 2, 3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광고는 그죠? 끊임없이 새 것을 사게 만들어요. 충분히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내팽개치고 새 버전을 끊임없이 내놓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사게 만들어요. 조금 바꿔가지고 5, 6, 7 막 이렇게 막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끊임없이 옷도 그렇고 끊임없이 새 것을 만들어내면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앞에 1, 2, 3으로 가지 못하면 4, 5, 6 정도 돼도 중상층도 살만한데 1, 2, 3이 하고 싶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세계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물질의 세계에 끄달리다 보면 행복은 전혀 없다.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 아파트를 사가지고 한 5년, 10년 계속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샀을 때, 차를 샀을 때, 옷을 사서 입었을 때 처음만 반짝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권태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찰나의 행복과 장기 불행에 시달리는 거죠. 찰나 행복과 장기 불행에 시달려요. 이게 이제 456이라고 하는 숫자의 핵심인데 이거를 역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게 여러분 문항팔계입니다. 문항팔계에 낙서에서 나온 이런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누가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떠올랐는데 요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여기가 말이죠. 이게 456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항8개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문항8개에는 숫자가 보면 이게 중간이 5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에서 9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늘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김일부 선생의 정역 8개에는 수가 10수까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문항8개의 세계는 9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가운데 수가 몇입니까? 그럼 다 5라 그래요. 이게 문항8개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1부터 10까지에서 가운데 숫자는 5와 6이에요. 그리고 6을 가운데 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1부터 9까지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10은 입신의 경지입니다. 바둑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뭐 9단까지밖에 없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국 숫자는 배제되어 있는 거죠. 신무국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형태로 배제되어 있고 이게 공이고 진여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제 화엄의 세계가 10수니까 화엄이 열리면서 이제 세계가 스마트 디지털 세계가 열려서 AI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10수가 등장하는 세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이 문항8개의 시대에서는 모든 거, 이게 마방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숫자를 다 더해도 3개를 더하면 다 15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희한합니다. 이게 이제 15가 되는 거죠. 15가 되는 숫자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15가 돼요. 근데 이게 4, 5, 6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마방진에서 4, 5, 6이 되면서 4, 5, 6은 15 합수가 15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항8개는 앞에 있는 두 숫자만 보고 있는 괴는 말이죠. 다 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에 있는 5를 함께 더해야만 숫자가 같아져요. 15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5, 6이라고 하는 숫자는
15를 완성하는 숫자인데 아직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예요. 윤달이 있고 그 다음에 정도보다는 사이간자, 우리가 간첩할 때 쓰는 사이간자, 틈새, 틈, 이런 정보다는 간이 더 살기 좋은 세계. 회색 분자들, 정도를 가는 사람보다는 뭔가 편법을 쓰고 틈새 시장을 공략한 사람들이 빛을 보는 시대가 문왕팔계의 시대인 거죠. 그러나 이 시대가 말이죠.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오고 있어요. 정의 시대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십수가 등장을 하는 시대가 화엄이 등장했기 때문에 스마트 세계는 435에 화엄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4, 5, 6을 더한 15의 합수가 되는 불완전한 문왕팔계 마방진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음양이 아직까지 맞지 않고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대로 다 100% 현현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에 다 숨어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4, 5,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역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것, 화엄이나 이런 걸 다 알면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감독이나 작가가 그걸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죠. 근데 그건 분명해요. 숫자를 선택할 때, 게임을 할 때 앞쪽이나 뒤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 가운데를 숫자를 선택합니다. 겁나니까. 처음에 어떤 경기가 게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선택하고 싶은 막연한 중이잖아요. 막연한 중. 막연한 중이 4, 5, 6이란 말이죠. 중산층. 이거는 분명히 감독이 작가가 인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 속을 내면의 세계를 보면 이런 문왕팔계와도 다 인연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이 감독도 작가도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도 분석하지 못한 것까지 분석하는 걸 정신 비평이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무의식적인 세계까지 들어가서 다 비평을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형태의 이 평론가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해내는 것이죠. 자, 문왕팔계 마방진 하면 15는 불완전한 세상이다. 게임판을 계획했던 돈 많은 노인의 죽기 직전에 대해서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 1, 2, 3과 7, 8, 9의 세계는 돈이 너무 많거나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재미있는 게 4, 5, 6이라는 거예요. 1로 갈 수도 있고 1로 떨어졌다가 다시 1로 가기도 하고 이 중간이 제일 살만하다는 거죠. 그 노인의 대사가 그거였습니다. 이는 돈을 통해 재미를 추구해도 결국 욕망은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획득한 456억의 돈을 가지고 금이 환영했지만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뿐이었고 이를 극중에서는 현진건의 단편소설 제목인 운수 좋은 날로 표현했다. 이 운수 좋은 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2부까지는 봤는데 2부의 내용은 다시 이정재라는 배우가 456억의 돈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에 다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3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이 엄청난 시스템의 문제를 안고 이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를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2부, 3부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문왕팔계의 1부터 9까지밖에 없는 이 마방진의 세계, 불완전한 세계를 정역팔계의 세계로 바꾸려고 하는. 이건 우린 정역의 문제라면 이게 이제 어떤 이상사회, 그죠? 이상세계, 그 다음에 정토세계, 그 다음에 현실정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과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가장 인간다움으로 이 세상에서 욕망의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화합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갈까? 신무국의 세계가 등장해서 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갈까?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현실 정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세계나 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인데 그 부분도 이 오징어 게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한국의 그 어떤
이 속에 등장하는 한국적 휴머니티의 상징이 여기 깍두기가 등장했어요. 일부에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중간 부분에 원래 사람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것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와 함께 끝부분에 노인이 다시금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뭐 던져준 주제의식이죠. 이 세계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런 세계를 사람이 이걸 다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아직도 사람을 믿나? 라고 하는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이 믿을 것은 결국 인간뿐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오징어 게임에서는 한국적 심파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표출해내고 있다. 그 어떠한 세계가 와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미국 드라마의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영웅적 히어로 맨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보통의 휴먼, 여기에 지금 슈퍼맨, 배트맨 같은 어떤 영웅 히어로의 서사물이 이제 헐리우드에서 더 이상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주제로는 뭔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지구를 구원하고 뭐 이렇게 살려내는 어떤 그런 그 히어로물이 사양 산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소재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맨이 아니라 휴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필부가 간직한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티, 인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의 드라마에 지금 다 작용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면서도 인간적인 걸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휴머니즘의 세계, 그거를 우리는 한국 드라마는, 영화는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촉촉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의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죠?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는 역할을 지금 한국 드라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거 정말 폭압적인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의가 들만한데 우리 한국 드라마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믿을 만하다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그런 휴머니즘의 드라마들입니다. 자, 한국적 휴머니티의 특징은 인간의 본성을 항상 담론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등장한 기제가 바로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이 깍두기라는 거예요. 한국 놀이에만 등장하는 깍두기. 이는 버려진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재생의 메시지를 잘 보여준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을 묘사하면서도 곳곳에 이렇듯 한국적 휴머니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오징어 게임에는 영원한 선인도 영원한 악인도 없다. 단지 내면 깊이에서 문득문득 열애가 출현하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지혜의 한마디들이 번뜩이고 있을 것이다. 이 인간의 근본적인 성품 성자, 중생심이 발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도 그게 한 번씩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등장한다는 거죠. 영원한 선인도 영원한 악인도 없는데 선악 시비가 끊어져 있는 세계, 불사선 불사악의 세계에서 그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 남으면 우리 게임할 때 깍두기라고 해서 이렇게 넣잖아요. 이게 한 명도 빼지 않는다. 그 어떤 결핍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똑같이 함께 이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게임에 반영된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적인 소외된 약자들, 그 다음에 1, 2, 3의 세계의 적이 아니라 7, 8, 9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동일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우리가 보듬어주는, 자비로서 보듬어줘서 다시 4, 5, 6이 될 수 있게 해주고 같이 1부터 9까지 다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 그게 바로 십수의 세계입니다. 법성계의 십불보현 대인경 했을 때 그 10이라고 늘 등장하는 화엄의 십수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본 본성을 열애가 출현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화엄의 세계와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깐부되는 날까지 프란체스코 교황, 얼마 전에 선종하셨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은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이며
일진법계의 연기 세계임을 절감했다. 여러분 1, 2, 3이라고 하는 뭐 아주 부자 나라가 있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만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었잖아요. 이게 지금 한 덩어리가 되는 세계가 됐어요. 이게 하나였어요. 일진법계, 연기세계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1, 2, 3이 잘 살려면 7, 8, 9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다 같이 공도동망이 돼. 같이 망하게 되는 세계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미치는 현상이 뭐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우리 이 지구촌을 함께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콜로지, 생태학이 대두되는 것이죠.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도 다양한 기후위기의 재난들이 닥쳐와서 세계인을 근심케 했다. 제가 몇 년 전에 쓴 글이죠. 몇 년 전에 쓴 글이고 오징어 게임 지금 일부밖에 분석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도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제는 전 인류가 무한 경쟁과 무분별한 전쟁에서 하루속히 해탈해야 될 때가 되었다. 여기 지금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긴 했으나 마음마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전 세계가 참선과 명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물질의 세계로는, 물학의 세계로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공동 운명체가 된 이 지구촌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 깐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딱지치기나 구슬치기와 같은 놀이를 할 때 동맹을 맺고 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가장 친한 친구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 깐부라고 그래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생존을 위해 상대를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깐부를 맺는 장면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한 생각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깐부를 맺지 않으면 공도동망의 비운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 공도동망의 비운을 초래할 것인 이거 우리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웠던 구절을 여기 썼어요. 노인의 대사처럼 이러다가 다 죽어의 현실판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어귀에서 했던 놀이에 세계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현재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는 높다. K 콘텐츠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면모를 특필하여 세계 문화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 인류의 위기는 욕망을 실현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회복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주제가 한국판 스토리텔링의 공통점이라 하겠다. 자, 이제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 이러다가는 다 죽어요. 이 생태, 이 환경에 기후가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냥 기후는 디제스터라 그래요. 기후 재앙이라 그러지 위기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약하다는 거죠. 이러다가는 다 죽어.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이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깐부가 돼야 된다. 뭡니까? 모두 같이 하나를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K 콘텐츠의 공통점은 심과 성에 있다. 마음 심자 성품 성자에 여러분 학문의 세계는 별거 없습니다. 심성일 뿐입니다. 심성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은 진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한국적인 것이 보편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렇듯 심성학에 있는 것이다. 그 옛날 동네 마당에서 오징어 게임을 함께 했던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현실에서 끝없는 데스게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옛날의 깐부는 없을지. 자,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들, 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그 게임을 같이 했던, 놀이를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금 엄청난 이 파란만장한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곳에서 과연 우리 그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스님 됐네 이러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동창생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예전에도 철학 좋아하고 잘 웃고 아주 순수하더니 지금도 스님 하고 있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순수한 인성을 바탕으로 한 마음심과 성품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 소유가 아닌 존재의 세계, 물질이 아닌 마음의 세계, 어떤 외부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진여의 세계,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세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징어 게임이 그 안에 내용 보면 좀 잔인한 부분도 있고 뭐 근데 어떤 드라마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 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일부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2부, 3부로 가면서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일부가 가져다 준 충격이나 어떤 신선함은 조금 덜할 수 있으나 그래도 중요한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컨텐츠, K 컨텐츠의 특징이 전 세계에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화두를 던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걸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해준과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아직 사람을 믿을 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따뜻한 자비와 공감의 세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에 있는 뿌리에 있는 어떤 한국적인 심성학, 심학의 세계가 바탕이 되어 있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순수한 이면을 늘 담론하고 있었던 한국인의 정신 문명이 땅 깊이 뿌리로 있다가 이게 현대에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부와 3부로 이어진 시리즈 지금 여러분 오징어 게임 2와 3의 이 그 포스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군상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숫자만 달리하고 오로지 위에 매달려 있는 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세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관심사는 돈입니까? 아니면 돈이 그냥 방편이고 안분지족만 하면 되는 수준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뜬다면 오늘 내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오늘 하루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류의 드라마에 유명했던 이 오징어 게임 1부의 글을 가지고 2부, 3부는 제가 글을 쓰지 못했지만 1부를 가져도 충분히 2부, 3부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참선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학 에세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